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 협력실의 김경옥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즉 모크라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모크라의 약자입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서명된 법률이고요. 네, 모크라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원래 화장품을 규제하는 법인 그 미국의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은 약 80년간 화장품 파트는 거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주법을 별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화장품 업계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돼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또 엄격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는 법안의 원칙을 만들고 또 이를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하지 않는 법안의 발의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화장품협회 원칙이 많이 반영된 단독 법안은 2022년도 여름에 미국 상원의 보건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법이 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수 통과 법안인 통합세출법에 화장품의 내용, 즉 모크라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미국 협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실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에 통합세출법에 서명을 함으로써 모크라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국 화장품 협회의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한 것이고요. 연방법 개혁에 대한 미국 화장품 협회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협회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원칙이 모크라의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크라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중대한 유해 사례 보고 또 유해 사례에 대한 기록 보관, 라벨링 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또 전성분 표시할 때 착향제 알러젠 성분 명기를 해야 됩니다. 또 제품 안전성 입증 책임이 생겼고요. GMP는 의무화, 또 연방법 우선주의, 또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의 의무화가 또 되었습니다. 또 FDA가 권한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기업의 기록에 대한 접근, 또 강제 회수 명령 권한, 또 시설 등록 정지 권한이 FDA에 부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주요 용어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P, Responsible Person이란 말은 유럽 수출하시는 회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럽의 화장품을 수출할 때 소위 그 말하는 RP, 즉 책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유럽 규정에서 말하는 RP와 또 미국 모크라에서 이야기하는 RP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 네, 유럽에서의 RP라 함은 반드시 유럽 내에 거주를 하고 상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크라에서의 RP란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라벨상에 표시된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중 하나가 RP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주하지 않아도 RP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회사도 RP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설이란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그 시설은 그 시설이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FD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시설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구 또는 평가용으로만 사용되고 소매 판매가 아닌 그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그런 시설은 모크라에서 얘기하는 그 시설 등록에서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크라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공장의 운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시설 등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GMP 준수입니다. 그리고 FDA의 실사 요청에 응할 책임이 있고,
또 회수 요청이라든가 FDA가 기록 접근 권한이 있음을 알고 이를 따르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이 responsible person 책임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P는 제품 리스팅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유해 사례 보고를 FDA에 해야 하고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제품이 미국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도록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향제 알러지 유발 성분 라벨에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품의 성분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고객사로부터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성 입증을 위한 어떤 시험 데이터라든가 분석 정보 데이터 혹은 화장품 착용제 알러지 유발 성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모크라에서 규정한 타임라인입니다. 네, 2023년 12월 29일부터 다음의 사항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중대한 유해 사례 보고, 그리고 유해 사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 또 안전성 입증 책임, 전문가용 제품일 경우에는 그 레이블링에 전문가 용이라고 또 표기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 또 FDA의 강제 회수 명령 권한, 또 시설 등록 정지 권한, 화장품 제조소를 실사하고 또 안전성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권한들은 2023년도 12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FDA에서 업계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2024년 7월 1일로 날짜를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줄 봐주시면은 2023년 6월쯤에는 FDA에서 착향제 알러젠 규칙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탈크가 함유된 화장품에서 성면을 검출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탈크 시험법 규칙을 FDA에서 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도 12월 29일 정도까지는 FDA에서 GMP 룰, GMP 규칙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착향제 알러젠 규칙도 이때쯤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라벨에 부작용 보고를 받을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2024년도 12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5년도 12월 29일 정도까지는 FDA에서 GMP 룰, GMP 규칙을 이제 확정을 할 것이고요. 또 FDA 웹사이트에 화장품에서의 그 과부라화합물 PFAS에 대한 사용과 또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한 그 리포트 보고서를 게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의 소유자라든지 운영자는 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업체든 간에 미국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를 하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탁 제조업체 컨트랙트 매뉴팩처러는 해당 시설과 계약을 맺은 브랜드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시설 등록, 그러니까 단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의 업체가 위탁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브랜드나 품목이 매우 많을 텐데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 하더라도 시설 등록 자체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을 하는 사이트의 이름은 코스메틱 다이렉트이고요. 2023년 12월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시설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예, 이 슬라이드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미국에 수출을 하셨거나 혹은 미국에 유통이 이미 되어 있는 화장품의 제조 혹은 가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2024년 7월 1일까지 등록이 완료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설 등록을 한 다음에는 2년마다 시설 등록 갱신을 또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시설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면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화장품의 평간 연간 총 매출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100만 불 미만인 책임자, 시설 소유자, 운영자는 소규모 기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시설 등록 그리고 제품 리스팅의 요구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말인즉슨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 보시면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아이크림 등 눈의 점막과 접촉하는 화장품을 가공하는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타투 잉크. 세 번째, 뭐 예를 들면 여성 청결제나 구강 청결제 등이 있겠네요. 네 번째를 보시면은 젤 네일, 뭐 인조 속눈썹, 그 헤나 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시설은 소규모 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시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 이름, 시설의 명칭, 그 실제 소재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중요합니다. 해외 시설의 경우에는 US 에이전트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셔서 그 US 에이전트의 연락처를 또 시설 등록할 때 이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시설 등록 번호, 이걸 FEI 번호라고 하는데요. 예, 이 FEI 번호는 FDA Establishment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화장품의 시판 중인 모든 브랜드 이름,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는 화장품 각각의 제품 단일 카테고리 혹은 복수 카테고리, 그리고 RP, 그리고 제출 유형, 이게 최초냐, 수정 사항을 이제 변경해서 다시 하는 거냐, 막 그 갱신하는 거냐, 이런 제출 유형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FDA는 다음과 같은 또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US 에이전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또 헷갈리는 개념이시거든요. 이걸 RP랑 또 많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RP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품 리스팅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유해 사례를 FDA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FDA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품이 미국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RP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RP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크라에서 RP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있어도 됩니다. 즉 한국에 있는 업체도 RP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US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US 에이전트 RP는 다릅니다. US 에이전트는 반드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US 에이전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회사, 즉 법인일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 주소지가 미국에 있어야 되고 그 주소지를 가면은 걔가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US 에이전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해외 시설을 대신해서 미국 현지에서 FDA와 소통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FDA가 이 업체 나 인스펙션 하고 싶은데 또는 뭐 어떤 특정 선적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업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또는 야, 이거 심각한 유해 사례가 이거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업체에 자발적인 회수를 일단 명령을 내려야겠어. 이렇게 FDA 측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전달 사항들을 제조 시설에 연락해 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업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빠르고 또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곳을 US 에이전트로 지정을 하셔야 나중에 낭패가 없습니다.
US 에이전트의 정보를 화장품 라벨에 기재를 해야 하는가라고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화장품 라벨에 RP가 누군가 그거 기재해야 되고 또 부작용 보고를 받을 연락처 기재하는 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US 에이전트 연락처를 기재하는 거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US 에이전트한테 커뮤니케이션 역할 외에도 나는 더 서비스를 뭐 이래서 "부작용 보고까지 받아줘.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 역할까지 해줘."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US 에이전트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그 업체의 연락처가 부작용 보고 받을 연락처로 기재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FEI 번호라는 것을 이제 FDA로부터 받아놔야 합니다. 이 번호 발급에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일정을 7월 1 일까지 미뤄졌다고 해서 너무 일정을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은 해외의 업체들이 동시에 이렇게 막 FA 번호 발급하고 뭐 던스 번호 발급 신청하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내가 FA 번호를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동일한 FEI 번호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번호 발급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FEI 번호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FDA에게 보내시면서 FA 번호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설 등록 관련해서 자주 저희가 받는 질문과 또 답을 모아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FAQ는 시설 등록할 때 브랜드명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브랜드명이라는 게 제품명하고 같은 개념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FDA는 브랜드 이름과 제품 이름을 동일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 이름은 업체가 제품 라벨에서 상업용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의 명칭이고요.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상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FAQ 시설 등록을 할 때 브랜드명과 그다음에 RP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OEM 업체인데 ODM 업체인데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지금 브랜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들의 브랜드 모든 애들의 책임자를 다 기재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한 게 미국에서 모크라에 대해서 제품 어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하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모크라에서 이런 시설 등록, 브랜드명, 뭐 제품 리스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서 책임자라고 함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책임자, 그러니까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장업체 중 어느 하나를 말하겠죠.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 같긴 한데 어 어떤 데서는 "야 이거 제조시설의 공장의 책임자야. 그 공장장님을 적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다라고 질문을 주신 회사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장에 있는 책임지시는 부분 공장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화장품 패키지에 표시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 등록할 때그 제품의 카테고리를 인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카테고리 예시는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 또 있으신데요. 이거는 미국 FDA가 작년에 발행한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관련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뒤쪽에 보시면 부록 A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어펜딕스 A라고 해서 그 예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17번 보시면은 뭐 other preparations 그러니까 기타 제품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또 FAQ는 던스 번호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던스 번호 어떻게 신청해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 던스 번호라는 거는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미국식 방법.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런 뭐 OTC 드럭 신청 그 시설 등록할 때나 아니면 지금 모크라에서도 지금 제출해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던스번호는 하나의 회사더라도 그 실제하는 주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지사가 있고 뭐 본사가 있고 하니까 던스번호는 각각 그 시설마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리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 리스팅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네, 지금 유예가 돼서 2024년 1월 1일 7월 1일 전까지 지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 리스팅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매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해 갱신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갱신하실 때는 조금 더 간략한 절차로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제품 리스팅 시 제출을 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화장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는 각 시설의 시설 등록 번호, 그리고 라벨에 표기되는 명칭으로서 라벨에 표기되는 RP의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그 화장품의 이름을 이제 제품 리스팅 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품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뭐 스킨이면서 또 메이크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복수로 이제 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뭐 향료, 착향제, 착색제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성분 리스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제품 리스팅 번호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번호가 받은 게 있으면은 그 번호를 기입해라. 그리고 지금 제출하는 게 최초 제출이냐 아니면은 그 갱신하는 거냐 뭐 아니면 중간에 내용이 변경돼 갖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거냐 그런 거로 이제 어떤 형태의 제출인지를 클릭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FDA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또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리스팅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을 좀 모아 보았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전성분 리스트 제출을 할 때 프레그런스, 뭐 플레이버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프레그런스라는 경우에는 이제 코로 느끼는 향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향수 같은 데서 이제 느껴지는 그 향을 느끼게 하는 성분들을 말을 하고요. 그 플레이버라는 거는 이게 입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느껴지는 향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체리맛 립밤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쓰이는 이제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들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코드 지금 제가 남겨놓은 그 사이트에서 유니코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시는 이메일 주소로 유니코드 신청이나 또 문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거 많이 질문하세요. 시설 등록하고 화장품 리스팅 했는데 다른 회사 정보도 보고 싶어요. 다른 회사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FDA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리스팅, 어, 그 시설 등록된 그런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FDA는 해당 시설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되고 있는 화장품이 그 시판되고 있는 시판 브랜드명에 기재된 시설에 대한 그 정보, 뭐 이런 거는 내 제품 리스팅에 대한 정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데요. FDA에 직접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크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설 등록하고 화장품 제품 리스팅 하실 때 이제 보통은 인허가 대행사 통해서 진행을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행비가 이제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비죠. 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행사
제품마다 책정하시는 기준 금액이 다르고 또 의뢰하시는 제품 유형이라든지 제품의 포뮬러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인허가 컨설팅 업체에 대충 여쭤보면은 일단은 서비스 그 커버리지 범위가 시설 등록, 이 경우에는 이제 US 에이전트 포함한 금액을 연간으로 이제 얼마 이렇게 측정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품 리스팅은 뭐 최초 한 건, 그다음에 뭐 10개, 20개, 30개씩 추가될 때마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시고 또 안전성 입증 자료는 대부분 그냥 제품 포뮬러를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책정을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보고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통 다 퉁쳐 갖고 뭐 1 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라벨 표시기 제상 검토는 제품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인 경우 이거 시설 등록 그 제품 리스팅 해야 될 텐데 왜 OTC랑 또 화장품이랑 양쪽 모두 해야 되는지 어느 한쪽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모크라를 내용을 보면은 의약품이면서 화장품인 경우에 네. 의약품 요건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착향제 알러지 성분 표시랑 그 제품이 전문가만 쓰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시술할 때 쓰는 제품, 그러니까 뭐 헤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뭐 에스테틱 제품? 그런 전문가용 제품일 경우에는 그 착향제 알러지는 표시하고 전문가용이다라는 그 문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도. 근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의약품 요건을 따르면 된다,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좀 희한하죠. 의약품이면서 또 화장품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크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약품 요건 따라라. 화장품 시설 등록 아니고 의약품 시설 등록을 해야 돼.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동시에 또 그 같은 시설에서 의약품도 제조 또는 가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화장품은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 시설 등록, 모크라 시설 등록 하셔야 되고요. 또 의약품 때문에 의약품 시설 등록 또 별도로 또 FDA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 OTC 드럭이죠,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모아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지금 보시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파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꼭 한 번씩 다운 받아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대한 유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망, 생명을 위협한다. 입원을 해야 된다. 선천적으로 기형이 나올 정도로 막 장애가 생긴다. 막 감염이 일어난다. 굉장히 세죠. 이런 의료적인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인데요. 예.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중대한 유해 사례를 만약에 책임자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고요. 이걸 만약에 준수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화장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그 유해 사례를 부작용 보고를 받을 연락처를 제품 패키지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시잖아요, 1년 후에.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은 내용들을 기록을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업체의 경우에는 6 년간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소규모 기업 의 경우에는 3 년, 좀 더 짧습니다. 3 년간 기록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DA에서 실사를 인스펙션을 나왔을 때 그 부작용 보고 쭉 받은 거 기록 유지한 거 그거 보여 달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책임자는 화장품 안전성 입증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DA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FDA가 일부 소비자에게 일어난 아주 경미하고 뭐 짧게 지나간 그런 사소한 부작용 때문에 안전성 입증자료 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FDA로부터 부작용 관련해서 안전성 입증 자료 제시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회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불량 화장품, 어덜터레이티드 화장품이라고 간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FDA가 요청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적절한 입증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훈련과 경험에 의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화장품이 안전하다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테스트, 연구, 리서치, 분석 이러한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네, 업체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안정성 평가 관련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라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FDA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2014 년도에 발간한 어 화장품 업계에서 미국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제품일 경우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에 적용되는 그 표시기재 사항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 하나 추가되는 거는 "전문가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요 용어가 요 문구를 추가를 해서 명시를 레이블링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는 피부, 뭐 네일, 이발, 에스테틱 여기서 미국의 그 국가로부터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모크라로 인해서 FDA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FDA가 화장품 제조소를 실사하고 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FDA가 실사를 나왔을 때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할 권한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FDA의 실사 권한은 유해 사례 그리고 GMP에 대한 기록, 접근에 한정됩니다. 화장품의 레시피 또는 포뮬러, 재무 데이터, 가격 데이터, 연구 데이터, 그러니까 안전성 입증 외에 연구 데이터죠. 그리고 판매 데이터, 어 요거 이런 거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FDA가 볼 수 없다라고 모크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모크라 제정으로 인해서 FDA에게 강제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FDA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즉 제품이 불량 제품이다, 아니면 부정 표시가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adulterated, 그다음에 misbranded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 표시라고 하는 거는 라벨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했다. 레이블링이 미국 법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하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뭐 안전성에 심각한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성분이 저기 오염이 그 제품에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FDA가 강제 회수를 회사에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DA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상황 빼고도 심각한 유해 사례가 만약에 관찰이 되는 경우, FDA 보고가 되는 경우 강제 리콜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개는 우선 그 화장품 회사한테 FDA가 연락을 해서 자진 리콜 한번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업체가 자발적인 리콜 거부를 할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FDA가 강제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모쿠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체가 FDA로부터 강제 회수 명령 받았다. 근데 안 한다. 거부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FDA에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FDA에서는 노크라에서는 그 해당 시설의 시설 등록을 정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 등록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도입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그 해당 시설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거나 배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정 화장품 또는 불량 화장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미국 FDA에서는 경고 서한이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경고 서한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해 놓은 자료랑 또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임자는 부작용 보고를 받을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연락처 정보를 라벨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니까 부작용 보고 받을 연락처 기재 안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 면제되는 게 많잖아요. 시설 등록 면제받지, 제품 리스팅 면제받지, 뭐 GMP 면제받지.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 보고 연락처도 면제받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부작용 신고 연락처는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레이블에 적용되는 사항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모크라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착향제 알러젠을 라벨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착향제 알러젠 규칙은 2024년도 12월 말쯤에 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젠 규칙이 생겨야, 그러니까 이제 착향제 알러젠 표기를 해야 되는 대상 성분 리스트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 리스트가 정해져야지 알러젠 표시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향제 알러젠 라벨링 요건을 이제 나중에 가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정 표시 화장품으로 미스 브랜디드 제품으로 간주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향제나 향미 성분이 중대한 유해 사례를 유발했다라고 FDA가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 FDA가 그 RP 책임자한테 서면으로 "리스트를 제공해 줘. 리스트를 알려 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FDA에 어 저기 그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FDA는 2024년 12월까지 그 GMP 규칙 제안을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규칙 제정안이죠. 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2025년 12월 29일까지는 그걸 마무리를 해서 GMP 최종 규칙을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자는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규칙안을 만들기 위해서 2023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GMP에 대한 규칙을 수립을 할 때 FDA는 화장품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와 범위, 또 해당 화장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를 해서 그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 및 모든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충분한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라고 모크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규모의 기업 혹은 여러 이해관계자 또 여러 국가의 전문가로부터 지금 FDA에서 의견을 받고 계시는 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GMP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네, 모크라에는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GMP 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25년도 12월쯤에 이제 GMP 룰 최종이 확정이 되겠죠? 근데 거기 내용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유연하고 요구 사항도 조금 더 심플하게 좀 가져가고, 또 준수 기간, 그 준수할 때까지 조금 이렇게 두고 보는 기간도 조금 더 길게,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줘라고 무크라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일 경우, 그러니까 모코의 원문에서의 영어 표현은 very small busi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GMP, 또 시설 등록, 또 제품 리스팅에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보고를 받는 연락처를 레이블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요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작용 보고 기록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소규모 기업일 경우에도. 근데 일반 기업은 6년간 부작용 보고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규모 기업 어 베리 스몰 비즈니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기업은 3년간만 기록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규모 기업이라는 거 정의가 뭐냐? 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에서의 화장품 연간 총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 제품, 뭐 타투 잉크, 여성 청결제, 뭐 해나 인공 인조 속눈썹 이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는 소규모 기업에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그 FAQ를 저희가 좀 모아 봤습니다. FDA로부터 면제 증명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제가 소기업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어디에 제출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FDA에서 그 시설 등록 및 제품 등록 가이던스에 요 내용에 대한 답을 FDA에서 달아 주셨습니다. 네,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DA는 일반적으로 업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FDA에서 화장품 시설 또는 책임자에게 그리고 중소기업 면제 증명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답을 FDA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기업 기준인 연간 100만 달러 매출은 미국 현지에서의 매출액 말하는 거 맞죠? 라는 질문이고요. 예, 답은 맞습니다. 모크라의 소규모 기업 면제 그 요건을 보시면은 미국 내에 총 평균 연간 판매액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매출액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모크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봤고요. 어 규정을 좀 잘 이렇게 읽어 보시고 또 이해하셔서 미국 수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